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의 FOMC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밤에는 FOMC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FOMC의 마이뉴트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죠? 그 의사록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0.5%씩 올리자. 그죠? 지난달에도 0.5% 올렸는데, 다음에도 0.5%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0.5%씩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시장에서는 0.5%씩 올린다는 소위 말해서 빅스텝 논의가 회의록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주가는 오장창장 올랐습니다. 뭐, 회의록에서 혹시나 0.75% 올린다는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네. 0.5% 올리는 거야 뭐 모르는 일 아니었던가, 소위 말해 선반영됐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가는 예상외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는 개장가가 플러스로 출발했고요. 한때는 2640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상승폭을 늘려갔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저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하는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이 잠시 쉬어가지 않겠냐. 지난달에 금리를 하는 총재가 없는 가운데서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일적으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하루 한 달 정도는 동결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바방 올려가지고 1.75%로 만들어 놔버렸죠.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총재,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봉을 잡는 날이었습니다만은, 뭐 첫날이 어쨌든 간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고 말았죠. 사실은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 괜찮았습니다만은, 이후에 보다시피 야금야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이유를 든다면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다소간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그죠? 나스닥 선물 여기 있네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또 부진했고, 뭐 중국 시장도 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아울러 가지고 주가를 결국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금리 같은 경우에 오늘 하는 총재가 끝난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은 감내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1.75%죠. 그죠? 1.75%입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는 1%입니다. 그 고점이, 아퍼 밴드가. 그런데 0.5%씩 꼬박이 두 번을 올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가 2%가 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올리게 되면은 2%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번 달 0.5, 다음 달 0.5, 그러니까 이번 달 6월달, 7월달 계속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FOMC가 열린 다음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금리는 2%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낮은 1.75%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양반 톤을 강화해 보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은 2%고 우리는 1.5%보다 그대로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2%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1.75%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역전되겠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을 막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 금리를 또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이번 달 또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갈 길은 멀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하는 총재가 이런 이야기 중에서 무슨 이야기 했느냐. 연말에 시장에서는 2.25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2.25에서 2.5%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그건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합리적이다.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나라가 1.5였던 걸 갖다가 오늘 올려가지고 1.0% 올려놨는데 연말에 시장에서 예상하기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뭐 합리적 예측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1.75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더구나 미국이 2% 올린다 그래서 당연히 2%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또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 2.25 또는 2.5%. 금리가 현재 1.75입니다. 어제까지 1.5였습니다만은 오늘 1.75였는데 올렸는데 이거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그죠?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우리나라 금리가 연말까지 올라갈 공산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미국대로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들여 올리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리 얼마였는지 1.5도 아니고 예를 들어 1%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금리가 1%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이 금리가 만약에 2.5%가 된다면 연말에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저는 1% 이자를 내다가 지금 2.5% 내다는 이야기는 이자 부담이 150%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자 부담이 150% 증가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억은 1억이 없어 1억.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였다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다가 지금은 1억의 부채에 대해서 얼마 250만 원 이자를 내는 거니까 이자 부담이 2배 반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150% 늘면서 2배 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주택도 그렇고 주담대 대출도 그렇고 거의 젊은 애들 영끌하는 그래서 빚내 가지고 집을 산 영끌들에 대해서 이자 부담도 무지무지할 것이고요. 또 하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소위 기술주들, 성장주들, 저희 빚을 잔뜩 들여가지고 부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경기를 위해서 마냥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오늘 한국은행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그죠? 인플레가 5%대가 되리란 것도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CPI가 4.8%나 되는 거니까 5% 이상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 물가가 5% 이상 오른다는 얘기는 2011년 이후에 1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가는 들여오르니 여러분들 요새 칼국수 값이 1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식당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면 10,000원 가지고는 밥 먹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판에 그러니 물가는 오르니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는 간에 올리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우리는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두고두고 계속해서 악재로 부담으로 자선 악재는 아닐지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냥 시장을 긍정적으로 오른다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역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느낌은 정말 우리나라 금리도 이번에 금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갑자기 올렸는데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 뭐 이런 뉘앙스를 숨겼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오늘 마이너스로 장중에 플러스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에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리고 말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죠? 결국은 오늘도 어제는 기관에 사더니
오늘은 기관이 또 왕창 물량을 던졌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던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지수가 마이너스긴 했습니다만은 뭐 4.77포인트니까 그다지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LG엔솔은 올라갔고 소위 등락이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차트를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제가 내내 주장하는 물증, 그죠? 그 물증을 도저히 아직까지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지금 추세가 상승세가 되려면, 올라가려면 뭡니까?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 물증. 우리는 바닥이 아니어도 된다. 그죠? 제가 종종 그리는 그림이 이 그림 아닙니까? 그죠? 사람 그려놓고 우리 발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다. 어디서 삽니까? 무릎에서 사도 되죠. 그죠? 어디서 팝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안 팔아도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지금의 발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발바닥을 지나서, 여기가 무릎이구나 하는 느낌이, 소위 물증이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이 무릎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준선을 넘겨서 주가가 최소한 구름 위로 올라와야만, 무릎이구나 하면서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 지금 보니까 여기가 사람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 하고 지나가서 이 정도가 무릎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본다면. 그죠? 근데 아직은 아무런 바닥인지 아닌지 물증이 없어 보이니 그냥 답답하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질문이 하나 길게 쓰셨는데 잠깐만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제 3-5-2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게 2파고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게 기준선인데, 그죠? 기준선인데, 기준선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자로 5번 해요. 넘어가려고 저항을 받은 것이 오늘 같이 포함해가지고 5차례나 기준선에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그죠? 기준선 저항을 받고 있죠. 뭐, 후행수표는 택도 없으니까 이건 아직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가가 기준선 넘어가고, 얘가 후행수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구름을 넘어가야 물증이 될 텐데, 이걸 상승 추세의 출발점을 보기에는 여전히 턱도 없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 이는 반등에 불과하다. 반등이라면 3-5-2가 되지 않겠냐.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남은 일은 뭐,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결국은 다시 주가는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지수는 결국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3의 크기는 1번 파동의 1.384, 1.681로 보면 되는지요? 384가 뭐죠? 통상 1, 2, 3, 4, 5, 이게 상승 파동, 그럴까요? 1, 2, 3, 4, 5,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이 3번 파동의 길이는 1번 파동 길이에 통상 뭐 1.618배, 통상 1.618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뭐 1.6배 혹은 or large, 그보다 더 긴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파동보다는 확실하게 더 길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근데 뭐 1.618배 내지는 1.382배, 1.382 이런 비율이 금과업적으로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에요. 대략, 대충 정도이지 꼭 예를 들어 우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125포인트 떨어졌으니까 125포인트 곱하기 6,800 곱해가지고 답을 구하고 이만큼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대략 그렇게 정도도 될 거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엘리어트 파동 원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파동 내지는 5번 파동의 꼭지를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의 꼭지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18배라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포인트 올랐다 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거죠. 제로에서.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618배 오르니까 얼마입니까? 162포인트 오르겠네. 1.618배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80포인트에다가 162포인트 더해가지고 242포인트가 꼭지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242포인트 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질 테니까 여기다가 숏을 친다. 매도를 한다.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다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일도 없다. 왜? 이게 1.618배가 될지 더 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이걸 갖다가 대략적으로 그래도 갈 거라는 목표는 세울지 몰라도, 그죠? 그 정도 갔겠지 라고 할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답을 구해놓고는 그때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보다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충격 파동의 꼭지를 잡는 일,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의 꼭지를 잡으려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라고 저에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한 1.618배 정도 올라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을 여기 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 파동이잖아. 그죠? 그죠? 여기가 4번 끝이고,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이고, 2고, 3으로 본다면, 여기 이 파동이 1번 파동이니까, 이 파동 곱하기, 뭡니까? 1.618배가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쫙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두고 보면은, 이쯤 오면은, 주가 이쯤 오면은, 이게 대략 어디 정도까지는 가겠다는 목표가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출발점을 잡고 목표가 어디다라고 미리 정하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성급하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1번 파동이고 이게 2번 파동이니까 앞으로 떨어지면은 뭐 대충 이 정도 가겠네.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해서 그나마 객관성을 띠고 있는 일목으로 보더라도 소위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향은 위쪽보다는 뭡니까? 아래쪽이 될 공산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자 5번을 기준선을 넘으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못 넘겼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넘기지 5번째 시도했으나 한 번, 그죠?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결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싶고요. 아래 사이도 서서히 이제 꼭 그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방향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리스크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잠깐만요. 엘리트로 주식 투자 돈 많이 벌었나요? 예, 맞습니다. 엘리트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은, 엘리트는 가난병이었어요. 가난병이었어요. 왜 가난병이냐? 왜 가난병이냐니까, 원래 사람이 뭡니까? 철도회사 있어요. 그죠? 철도회사. 예, 중남미에 멕시코, 멕시코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 철도회사로 근무하다가 열대 풍토병에 걸리죠. 그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는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낙향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나오거든요. 죽을 고비를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못 넘겼으면 이제 우리 엘리트 파동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근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 시달렸다 보니까 직업 없이 그야말로 풍토병 걸려가지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멕시코 살다가 중남미 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LA입니다만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비질거리고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면서 파동을 세보다 보니까 뭔가 삼라만상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인베스터즈 월드인가 뭐 이런 그 잡지에다가 인베스트 월드 같습니다. 이 잡지에다가 그 연락을 합니다. 편지도 아니고 뭡니까? 그 편지 메일이 아니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인데 삼라만상의 비밀을 내가 파악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라. 일종의 뭡니까? 구직 편지를 보내죠. 나 뽑아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콜린즈라는 편집장이 엘리어트를 바로 뽑아줬느냐? 안 뽑아줬죠. 뭐 이상한 편지가 날라왔는데 자기가 전문가라 그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 이러고는 당연히 구직 편지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제 엘리어트가 끈질기게 이런 편지를 또는 심지어 전보로 끈질기게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계속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힌 거야. 계속 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콜린즈가 계속 편지 오는 거 쓰레기통 버리다가 계속 오니까 보다 보니까 이놈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를 부릅니다. 엘리어트는 자기 LA에서 이거 시카고든가 이럴 텐데 이까지 올 비행기가 뭐야? 그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 차비를 보내줘가지고 일로 자기 일하는 이 회사로 이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회사가 인베스트 월드라는 회사가 그 잡지사이기도 하지만 경제 전문 잡지, 신문사 잡지 하면 또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펀드. 그래서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걸 하다가 엘리어트한테 일부를 떼주면서 네가 펀드를 운영해 봐라 라고 펀드를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종상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카톡방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방 단톡방 같은 걸 갖다가 이 양반이 뉴스레터를 써가지고 그때는 이제 편지로 해서 이번 주 주간 전망 편지로 써가지고 이제 구독자한테 돈 받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년에를 살았어요. 이게 돈을 벌긴 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펀드 운영하고 단톡방 운영하고 해서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그거 떵떵거리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자서전이나 거기서 못 본 것 같고요. 못 본 것 같고 하여간에 나름대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주위에 있는 콜린즈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을 책으로 남기는 걸 싫어했어요. 왜? 그 비법을 엘리어트 파동의 그 비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싫었던 거야. 우리만 독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끼리만. 그래서 근데 엘리어트는 어차피 자기가 죽으면은 이론이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자기 이론을 책으로 남기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책이 두 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책이 어디에도 그 책이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엘리어트는 책을 쓰고 싶었는데 주위 사람들은 책 쓰는 거 말리고 출판하는 거 말렸으니까 결국은 자비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자비로 출간을 해가지고 주위에 나눠주고는 나눠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자비로 출간한 책들이 몇몇 권이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일대학교 다니고 있던 프렉트라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는 야, 끝내준다. 라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블랙만데이, 그죠? 블랙만데이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그게 끝내주는 이론이구나.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게 엘리어트 파동의 지금까지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어트는 돈을 벌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지 못한 게 근본적으로 시작 출발 자본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돈 벌긴 분명해요.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자, 환율은 오늘 올랐습니다. 그죠? 뭐 외국인들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결국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로 봐서는 한미 간에 그죠? 한미 간에 금리 역전 현상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감내하겠다. 예? 감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달러 금리는, 예? 달러 금리는 2%인데 원화 금리는 1.75인 상태로 있을 것 같으니까 달러를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달러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환율에 오늘은 반영했죠. 그죠? 그죠? 반영이 됐죠. 더구나 그동안 주가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우리 차트제의를 이야기한다면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그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가 올라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세는 뭡니까?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거 뭐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갑자기 엄청나게, 자, 어제 이게 파동세느라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파동세느라고 이렇게 봤군요. 자,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꽤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죠?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은 1, 4분기 실적은 좋았지만은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가 장외에서 상당히 주가가 별볼이 없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 되고 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야 보다시피 기준선도 못 넘기고 있고 후행스팬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지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뭐 그냥 지루한 반등의 일부지 않겠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올랐습니다만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또 마찬가지네요. 어제 우리 파동을 보느라고 안 바꿔놨는데, 자, 주봉이고 나스닥 100 지수 마찬가지로 반등해 보았습니다만, 어제 간밤에 반등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뭐 기준선 택도 없고 뭡니까? 후행스팬도 택도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겠지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참고로 보긴 합니다만은 나스닥 100 지수,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빵 종목들 테슬라며 애플이며 이런 종목이 여전히 이렇게 하락 추세로 땅바닥을 소위 땅굴을 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구나 계속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25% 올립니다만은 미국은 0.5%씩 올릴 거라고 아예 의사록에다가 대놓고 시장에다가 공표하고 있는 판에, 그런 판에 소위 성장주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도 반등하고는 있으나 역시 뭐 그럭저럭 반등 정도이지, 그죠? 반등 정도이지 그다지 크게 뭐라 그럴까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죠? 엘리어트 이야기요. 엘리어트 이야기에 제가 책을 썼으니까 엘리어트 책을 썼으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고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상하이 지수 뭐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상하이 지수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매수한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후행스팬이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꼭 사고 싶더라도 우리는 일단 정찰병만 보내고, 상하이 경찰병만 보내고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나왔군요. 삼성전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파동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마저 하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똑같은 어제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사라. 삼성전자래. 비트코인 뭐 사라. 여기서 비트코인 CCI가 100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났으니까 사세요. 오케이? 써놨죠. 그죠? 대신에 사더라도 구름 밑에 있으니까,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사더라도 조금만 사세요. 실제로 별 부위 없죠.
근본적으로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이 이런 상황에서 지가 반등해봤자 미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한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런 상황에서 뭐 CCI 믿고 매수하는 건 좋으나 강력하게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해외 이야기 다 했나요? 그렇죠. 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 금리 올린 게 한국은행 금리를 올린 게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 뒤통수를 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하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다 금리 동결을 다 예상했는데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게 시장이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잊었던 인플레 금리에 대한 그 경계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내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코끼리, 그죠? 이 방 안에, 그죠? 이 방이 있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탁 들어앉아 있으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대충 그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코끼리가 들어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이 코끼리가 뭐죠? 금리죠. 그죠? 금리가 있는 한 시장이 올라가기가 뭐 폭락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죠? 왕곡에 말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방 안에 코끼리, 엘리판트, 인두름, 그죠? 네?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지만 어차피 코끼리는 있는 것이고 있는 코끼리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금리는 어차피 올라갈 것이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타나 있는 악재를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잔소리 그만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삼성전자 국제를 내주셨는데 그죠? 삼성전자 바텀 카운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